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표면의 상태를 규제하는 파라메타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표면의 마모 기능, 마모 특성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실체비 곡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체비 곡선은 우리가 에버트 파이어스톤 커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커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체비라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실체비 곡선이라는 커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이 차라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또 상대 실체비, 이 상대 실체비가 나오고, 또 이게 높이 진폭 곡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곡선인지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커브, 이것이 실체비 곡선이고요. 이 실체비 곡선은 기본적으로 평가 길이 내에서 지금 이 점선이 중심선입니다. 이것이 중심선이고요. 이 중심선하고 평행하게 어떤 절단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 C라인만큼 절단을 했을 때, 그때의 이 재료가 접촉하는 이 길이, 이것이 전체 평가 길이에 대해서 몇 프로나 되느냐 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이제 마모비 곡선과 관련된 이제 파라메타입니다. 여기서 C레벨이라는 것은 이 거칠기 곡선의 가장 높은 피크에서부터 깊이를 얘기하고요. 가장 높은 곡선에서는 이 마모 비율이 0%가 되겠죠. 닿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깊은 밸리까지 오면은 여기는 전체가 다 접촉을 하게 되니까 이제 실체비가 100%가 되겠죠. 그리고 0%에서 100% 사이의 이 높이, 이것은 RT가 됩니다. 즉 C레벨에서 절단을 했을 때 이 L이라는 것이 길이죠. 이 길이를 접촉하는 길이를 다 더했을 때 그때의 전체적으로 그 길이가 이 평가 길이에 대해서 몇 프로가 되는가 라는 것이 C레벨에서의 재료비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실체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모를 전제로 해서 만든 파라메타고요. 예를 들면 중심선에 평행하게 이런 랩핑 플레이트가 있고, 이것이 계속 마찰 운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마찰이 일어나면 계속 이 산이, 마모가 일어나니까 점점 이 깊이가, 즉 내려오는 깊이가 늘어나겠죠. 이 피크에서부터. 그렇게 되면 이 레벨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 재료가 접하는 이 길이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C레벨이다, 이 피크에서 C레벨을 절단했을 때, 이때 이것이 이제 이 베어링 라인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접촉한 이 길이, 이것들을 다 더한 거, 이것을 다 더한 것이 이 평가 길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라는 것이 실체비고요. 그래서 표현은 RMRC, C레벨에서 거칠기 실체비가 몇 프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산은 C레벨에서의 거칠기 실체비가 몇 프로다. 그런데 전체 평가 길이에 대해서 접촉한 길이의 합, 이것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즉 이것이 RT가 되고요. 이것은 피크, 가장 높은 피크에서 C레벨만큼 내려와서 절단을 한 절단 라인이 되고요. 이 절단 라인에서 접촉하는 길이, 이것들이 여기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겠죠. 이것들을 다 더하는 값이 이 평가 길이에 대해서 몇 프로가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실체비가 됩니다. 이 실체비를 해석을 하자면, 같은 C레벨에서 실체비가 더 높은 거,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 표면이 마모가
덜 일어난다. 마모가 더 서서히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비 규제는 가공 공정, 즉 연삭이냐 래핑이냐 또는 호닝이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파라메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체비 곡선에서 높이차 그리고 상대 실체비라는 파라메터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높이차라는 것은 서로 다른 재료 B를 구성하는 C 레벨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규정한 것이 높이차입니다. R 델타 C, C 레벨에서의 높이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높이차를 구하는 공식은 지금 이 높이차가 RMR1, RMR1일 때의 C레벨, 거기에서 RMR2일 때의 C레벨, 이것을 빼면 결국 이 높이 차가 되는 것이죠. 이때 당연히 RMR1보다 RMR2가 비율이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계 차원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RMR1과 RMR2의 비율이 일정할 때 이 높이 차가 더 크다, 더 크게 규제를 한다 라는 것과 더 작게 규제를 한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높이차가 크다 라는 것은 이 베어링 곡선의 기울기가 더 급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작다라는 것은 이 기울기가 더 작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야 일정한 비율에서 이 높이차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높이차가 이제 작아지고 이렇게 규제가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모 특성을 고려해서 표면을 규제할 때 굉장히 유용한 파라메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결정하려면 우리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실제 그 표면이 어떤 기능을 갖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려면은 그만큼 관련된 연구가 이제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높이차는 두 RMR을 구성하는 C레벨의 차이, 이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상대 실체비라는 파라메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C1에서의 RMR이 몇 퍼센트냐, 여기 C1이죠. 이 C1에서 RMR이 몇 퍼센트냐를 따지는 건데, 이 C1이라는 것은 이 C0는 RMR이 제로인, 여기는 0%라는 게 아니고 RMR이 5라고 봐도 되겠네요. 0이라고 봐도 되고 5라고 봐도 됐는데, RMR이 0인 이 상태의 C레벨, 여기에서 높이차가 얼마일 때 그때 실체비가 얼마가 되느냐를 계산하는 것이 상대 실체비가 됩니다. 이 높이차와 상대 실체비는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뭐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비슷한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파라메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체비, 높이차, 그리고 상대 실체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ISO 13565에 규정된 마모 특성을 갖는 표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ISO에서는 Stratified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KS에서는 이거를 층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층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마모하고 관련된 특성을 설명하려고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모,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ISO 13565는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필터링, 그 다음에 측정 조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선형 실체비 곡선에서의 그 높이 특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확률 곡선, 이 재료 확률 곡선을 이용해서 이 높이를 특성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필터링 그리고 일반적인 측정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터링을 왜 따로 얘기를 하느냐라는 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다루는 이 표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뭐 선반이라든지 또는 뭐 연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이런 표면은 우리가 중심선을 그으면은 이 거칠기 프로파일의 중심에 이렇게 중심선이 그어지겠죠. 이것이 센터 라인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표면은 이런 일반적인 표면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래토라고 얘기를 하죠. Plateau. 플래토라고 하는 표면을 다루게 됩니다. 즉 여기서 다루는 표면은 연삭도 아주 잘된 연삭, 연삭도 거의 없죠. 랩핑, 호닝, 이런 표면 가공을 한 이런 공정을 다루기 때문에 그 거칠기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쪽이 거의 없습니다. 위쪽이 거의 없고 이쪽 그 해치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해치 라인이 가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치 라인을 전부 포함해서 이 위에서 그린 것처럼 센터 라인을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이 정도의 이렇게 센터 라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플래토우 표면은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그 센터 라인이 계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즉 여기에 있는 이 해치 라인은 무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터링을 좀 특별한 조건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 라인이 P 프로파일이에요. P 프로파일인데 여기서 이쪽 밑에 있는 그 이 해치 곡선을 다 포함을 하면 여기에 있는 녹색처럼 이런 중심선이 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플래토 표면하고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중심선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을 다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잘라내고 나서 이런 P 프로파일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 프로파일에 맞는 중심선을 다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플래토 표면 프로파일하고 지금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중심선 하고가 이제 일치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거칠기 프로파일을 계산하면 요것이 거칠기 프로파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중심선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거칠기 프로파일은 여기서 끊어냈던 이 안쪽 골짜기 있는 해치 라인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적인 필터링을 했다면 중심선이 여기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래토 표면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필터링 과정을 ISO 13565-13565-1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컷오프하고 평가 길이에 대한 것은 따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를 0.8을 쓸 때 평가 길이를 4mm, 그리고 컷오프를 2.5mm를 쓸 때 평가 길이를 12.5mm, 이 두 가지만 사용을 하는 거죠. 뭐 0.08 이런 거 사용 안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0.8에 4mm, 이것이 기본이고요. 요렇게 규제를 할 때는 따로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을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마모와 관련된 표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ISO 13565-1에서 필터링하고 측정 조건을 따로 규정을 한 내용이고요. 파트 2에서는 선형 실체비 곡선을 이용한 높이 특성, 이렇게 지금 명칭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MR1, MR2, 그 다음에 RK, RPK, RVK,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실체비 곡선이라고 하는 에버트 파이어스톤 커브, 여기 지금 에버트 파이어스톤 커브라고 했는데 이것은 에버트이라는 사람과 파이어스톤이라는 이 사람이 만든 커브라서 에버트 파이어스톤 커브라는 명칭이 붙은 거고요. 이것은 베어링면 곡선, 이렇게도 이제 불립니다. 이것은 1933년에 그 에봇이라는 사람하고 파이어스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이 논문이 발표된 거고요. 이것은 실링 특성을 갖는 면, 그 다음에 마찰 표면, 이런 곳에 특성 평가에 이제 유용하게 쓰이고요. 실린더 보호, 여기에 많이 쓰이는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서는 이 파라미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대응 단어, 영문을 한글로 어떻게 표현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잠깐 설명을 해놨습니다. 라프니스 코어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중심 거칠기 프로파일, 이 코어 프로파일을 중심 거칠기 프로파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코어 라프니스 뎁스, 이거 RK인데 이것을 중심 거칠기 깊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머티리얼 포션 MR1, MR2, 이것은 그러니까 실체비라고 표현을 했고요. 리듀스 피크 하이트, 그 다음에 리듀스 밸리 뎁스, 이것은 제거된 산 높이, 골 깊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거 시칸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할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퀴밸런트 스트레이트 라인, 이것을 등가 직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뒤에 설명할 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가 직선, 이 등가 직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등가 직선이 필요한 이유는 MR1, MR2, 그 다음에 RK, RPK, RVK,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실체비가 0에서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것이 40%인 구간을 설정했을 때, 즉 0이면 여기가 되는 거고 40이면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게 40%가 되는 곡선입니다. 이렇게 구간을 설정했을 때 양 끝에 해당하는 실체비 곡선의 두 점, 이걸 연결해서 이제 할선을 만드는 거죠. 즉 0%인 점과 40%인 점, 이것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이 할선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이 할선을 지금 이게 할선이죠. 이 할선을 이 실체비 곡선, 이 실체비 곡선을 따라서 쭉 이동을 시키면서 델타 MR이 40%,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구간이 이 40%가, 이 할선이 40%가 되면서 실체비 곡선과의 최소 기울기를 갖는 그 위치, 이거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MR이 40%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 여기서 40%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게 40%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군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기울기를 갖는 이 할선, 이거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해진 이 할선은 등가직선의 그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실체비 곡선의 중심 영역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서 이제 이 등가직선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등가직선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로축 방향으로, 지금 세로축 방향이라는 것은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이쪽 방향의 그 편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직선, 이것을 구하면 이것이 등가직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재력이 0%에서 40% 되는 이 곡선에서 만나는 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이제 할선을 만들고요. 이 할선을 이 실체비 곡선에서 쭉 접촉을 시키면서 이 실체비 곡선과 40%가 접촉을 하면서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그런 위치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실체비가 40%로 접하는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부분을 중심 영역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등가직선, 이 등가직선을 이런 최소자승법에 의해서 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등가 삼각형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방금 계산한 등가직선이, 지금 이게 등가직선입니다. 등가직선을 쭉 연결시켜서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0%하고 만나는 점이 있죠. 이 0%하고 만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등가직선이 100%, 이 100%하고 만나는 요 지점이 있습니다. 0%하고 만나는 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이 요 실체비 곡선하고 만나는 요 지점에서의 실체비가 MR1이 되고요. 100%에서 만났을 때 왼쪽으로 수평선을 그어서 실체비 곡선하고 만나는 요 지점의 실체비가 MR2가 됩니다. 그리고 이 0%에서 만나서 오른쪽으로 수평선을 그었을 때 요 실체비 곡선하고 만나는 요 사이에서 요 0%에서의 요 곡선의 넓이, 요 곡선의 넓이하고 같은 넓이를 갖는 요 삼각형을 구했을 때 지금 요 삼각형의 높이, 요 부분이 RPK가 되고요. 반대로 100%였을 때 만났을 때 왼쪽으로 선을 그어서 요 실체비 곡선하고 만날 때 요 부분의 요 넓이하고 같은 삼각형, 같은 면적을 가진 삼각형, 요 삼각형을 그었을 때 요 삼각형의 요 높이를 RVK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를 RK,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요것이 등가직선이고요. 등가직선이 쭉 연장됐을 때 재료비 0%에서 만났을 때 오른쪽으로 수평선을 그어서 요 실체비 곡선으로 만나는 요 지점이 이루는 요 곡선의 면적,
요거하고 같은 면적을 갖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높이, 요게 RPK가 되고요. 반대로 100%일 때 여기서 만나는 요 점에서 왼쪽으로 수평선을 그었을 때 요 실체비 곡선하고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요 곡선이 이루는 요 면적과 같은 면적을 갖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높이가 RVK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왼쪽 그림에서는 지금 요 길이가 좀 실제 요 곡선보다 크게 나왔는데 이 그림이 좀 확대가 돼서 그렇고요. 이것은 같은 길이입니다.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빗별은 같은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등가 삼각형을 구하고 그 등가 삼각형의 높이를 가지고 RPK, RVK 요걸 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요 그림은 앞에서 설명한 것을 이제 한 번에 다 표현을 한 건데요. 지금 등가 직선을 계산을 했고요. 등가 직선이 쭉 연장돼서 0%하고 100%에서 만나고요. 이 0%하고 100%에서 만나는데 수평선을 그어서 실제비 곡선하고 만나는 요 지점에서의 재료비가 MR1, MR2가 되고 또 그 지점에서 이 곡선의 면적하고 같은 면적을 갖는 삼각형을 구했을 때 그 삼각형의 높이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이 RPK, RVK. 그리고 그 사이가 RK가 되고. 즉 RPK, RVK, RPK, RK, RVK. 이거 세 개의 높이를 다 더하면은 RT보다 조금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이 빠지니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RPK, RVK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 거칠기 곡선 이게 지금 거칠기 곡선이에요. 거칠기 곡선에서의 피크, 밸리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피크라는 것은 금방 마모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RVK는 이 부분이 그 윤활유, 즉 오일을 머금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부 평가길이 내에서 계산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RK, RPK, RVK, 그 다음에 MR1, MR2를 구하게 됩니다. 요거는 앞에 구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한 건데요. RK는 어떻게 구하느냐? 등가 직선과 MR이 0%, 100%인 축과 만나는 두 교점을 구한다.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는다. 그래서 이 선은 중심 거칠기 프로파일에서 돌출된 산 그리고 골 이걸 구분하는 거죠. 즉 이 부분이 이 윗부분 윗부분이 산이 되는 거고 이 아랫부분은 골이 된다. 지금 이 부분이 산이고 이 부분이 골이 되는 거죠. 이 두 직선 사이의 수직거리 이것이 우리가 중심 거칠기 깊이라고 하는 RK가 되고요. 이 두 직선과 실체비 곡선의 교점 여기에서 실체비 MR1과 MR2 MR1과 MR2를 정의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RPK, RVK 지금 앞에 구한 것이 요거였고요. 이번에는 RPK하고 RVK 값을 구하는데 RPK
RPK라는 것은 이 산의 면적이죠. 이 곡선의 윗부분이가 산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갖는 직사각형의 높이, 즉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RVK는 골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갖는 직사각형의 높이,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곡선에서 산의 면적을 A1이라고 표현했고 이 골의 면적을 A2라고 표현했는데 산 면적 A1에 상응하는 직사각형은 MR1, 요 MR1에 해당하는 이런 밑변을 가진다라는 얘기고 A2는 100%에서 MR2를 뺀 요만큼의 밑변을 가진다라는 것을 추가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버트 파이어스톤 곡선에서 MR1, MR2, 그 다음에 RK, RPK, RVK를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실린더 보어의 표면을 규제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그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한테 이제 그 실험이라는 것이 이제 숙제로 주어지는 거죠. 제가 그 보던 논문 중에서 가공 조건에 따라서 실제비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게 있어서 그냥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라인딩을 한 건데요. 이것은 속도, 그 다음에 피드레이트 이런 거를 바꿔가면서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같은 속도에서 피드를 0.4로 준 거하고 0.2로 준 거하고 지금 곡선이 차이가 나는 거죠. 0.4로 준 것이 이 곡선이 좀 더 가파르게 내려가는 게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 RK가 값이 더 이제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속도에서 보면은 피드레이트가 이제 커질수록 경사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공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피드레이트를 더 천천히 작게 주는 것이 더 가공 표면이 양호하게 가공된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가공 속도는 동일한데 피드레이트를 오히려 적게 준 것이 또 경사가 더 크게 나왔어요. 여기는 크게 준 것이 경사가 더 완만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그 피드레이트하고 가공 속도 하고의 관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그 실험을 통해서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력이 되면 한번 데이터를 구해서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가공을 해서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논문에 의지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재료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ISO 13565-3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형 재료 확률 곡선을 이용한 높이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특수한 경우에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이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RPQ, RVQ, 그 다음에 RMQ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이 RPQ는 그 플래토 레지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평탄구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탄구역에서 선형 회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경사, 여기 슬로프가 이제 경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RVQ는
이 밸리 레지온, 요 계곡 영역에서 선형 회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사, 그리고 RMQ는 이게 평탄구역, 그리고 이 밸리 구역이 교차하는 그 부분에서의 재료비, 상대적인 재료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평탄구역이 되고요. 이 부분이 계곡 영역이 되는 거죠. 이 전체는 평가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UPL, LPL, 그 다음에 UVL, LVL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평탄구역의 상한, 평탄구역의 하한, 그리고 이건 계곡구역의 상한, 계곡구역의 하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전문적인 연구를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사용하는 파라메타가 이 성능에 관련해서 모티프 파라메타인데요. 이것은 ISO 12085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이제 거칠기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제품이 조립되다 보면 거칠기뿐만 아니고 파상도가 같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티프는 RNW, 라프니스 웨이브니스 모티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건 주로 프랑스에서 40년 이상 널리 사용되어 온 그런 파라메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트로앵하고 르노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컨소시엄에서 80년대에서 이제 90년대 이때 제정한 그 프랑스 표준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ISO 버전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것을 프랑스 모티프법 또는 RNW 파라미터 이렇게도 이제 불리는데, 이것은 주로 경험에 의한 그 내용들이 많아서 뭔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경험을 통한 과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티프 파라미터의 특성은 이 P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거칠기와 파상도 프로파일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상부 포락선, 이 상부 포락선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실제 그 접촉을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부 포락선을 기반으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접촉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거동이라는 게 거기서 뭐 어떤 구름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마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동이 중요한 표면 이런 데 유용하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모티프 파라메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용어들을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국부 피크라는 용어가 나오고 국부 밸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국부 피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로컬 피크, 그 다음에 국부 밸리는 로컬 밸리를 얘기하는 거죠. 국부 피크라는 것은 그 인접한 최소값 사이 프로파일의 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 인접한 사이에 요 프로파일, 요거를 이제 국부 피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부 밸리는 인접한 최소값 사이의 프로파일의 한 부분, 즉 여기에서 요 사이, 요 부분을 이제 국부 밸리라고 얘기를 하는, 즉 위쪽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피크, 이 부분을 피크라고 그러고요. 그 밸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밸리, 요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부 P 프로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P 프로파일은 어떤 프로파일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P 프로파일은 촉심 반경에 의해서 이제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이크로 필터 라무다 S에 의해서 제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난 1차 프로파일, 이것을 우리가 P 프로파일이라고 한다 라고 한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P 프로파일에 라무다 C를 적용한 것이 제 R 프로파일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라무다 F 필터를 적용한 것이 이제 W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P 프로파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R 프로파일, W 프로파일에 대한 파라메타가 따로따로 이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티프라는 것은 두 개의 국구 피크 사이에 있는 P 프로파일의 일부다 라는 거고요. 이 모티프를 규정할 때는 ARI, AWI, 그 다음에 HJ, HWJ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R이 붙은 것은 거칠기 프로파일, R 프로파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W가 붙은 것은 웨이브니스 프로파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W는 웨이브니스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참고로 P 프로파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파장 필터 라무다 S를 통과한 프로파일이다. 그리고 여기서 적용되는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P 프로파일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모티프 파라메타를 계산을 할 때 이제 모티프의 결합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이것들이 각각의 이제 모티프의 폭이 되는 거죠. 이런 폭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모티프가 서로 결합이 돼 가지고 원래는 요 폭인데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폭을 이제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작은 이런 피크가 제거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모티프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여기서 이만큼이 합쳐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이 합쳐져서 요만큼 폭과 요만큼 폭을 가진 두 개의 모티프가 이만한 폭을 가진 하나의 모티프로 이제 결합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두 개의 모티프가 이런 큰 모티프로 하나의 결합이 되는, 이런 그 기능에 따라서 이 모티프가 서로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티프의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실제 표면이 어떤 기능에 따라서 그 작은 굴곡, 큰 굴곡들이 어떤 결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모티프가 두 개의 국부 피크 이 사이의 P 프로파일의 일부다. 이것이 모티프고요. 모티프의 깊이는 이쪽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HJ라고 했고 이쪽을 HJ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이쪽이 더 낮지만 경우에 따라서 HJ가 더 낮을 수도 있고 HJ 플러스 1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요 ARI 요것이 그 모티프의 폭, 요것이 모티프의 폭이다. 폭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R이 붙은 것은 거칠기 프로파일, 거칠기 모티프의 폭이고, W가 붙은 것은 파상도 모티프의 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조건에서 A는 거칠기, 그 다음에 B는 파상도, 거칠기와 파상도 모티프의 폭을 지금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기본은 거칠기 파상도의 폭은 거칠기 모티프의 폭은 0.5mm, 그리고 파상도 프로파일의 폭, 프로파일의 파상도 모티프의 폭은 2.5mm가 이제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평가기는 16mm. 요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고, 요 기본인 경우에는 따로 표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이 아닐 경우에는 전부 이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 디포트일 때 람다 S는 8마이크로메타라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요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따로 그 조건을 도면에 규제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게 나와 있고요. 여기 도면은 어떻게 표기할 거냐, 이거는 ISO 130에 여기에서 거칠기 모티프, 파상도 모티프를 규제하는 이런 심볼이 나와 있습니다. 거칠기 모티프인 경우에는 람다 S, 그 다음에 A 값, 그리고 평가 길이 파라메타, 여기는 한계값, 그리고 파상도 모티프에서는 A 값과 B 값, 그리고 평가 길이 파라메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계값을 주고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차가 되겠죠. 공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일 경우에는 이제 따로 표기를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조건들을 여기서는 디폴트인 경우에는 이 값만 이제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모티프 파라메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거칠기 모티프의 평균 간격 A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칠기 모티프의 평균 깊이, 이것은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불규칙성의 최대 높이, 이것은 RX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상도 모티프에서는 역시 평균 간격, 이거는 AW, 평균 깊이는 W, 그 다음에 최대 깊이, 이거는 WX, 그리고 파상도 모티프에서는 전체 깊이 WTE라는 값이 있는데, 이것은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은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거칠기 모티프를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서 AR이라는 값, 이것은 거칠기 모티프의 평균 간격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지금 요것들이 전부 거칠기 모티프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을 전부 더해 가지고 n으로 나눈 값, 요것이 거칠기 모티프의 평균 간격입니다.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전체 라프리트 모티프의 토탈 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모티프가 n개가 되는데, 그것들의 평균 간격을 AR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서 R은 이 깊이를 전부 더해서 평균을 한 겁니다. 이 모티프가 여기 H라는 이 높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은 두 국부 피크 사이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두 국부 피크, 그러니까 왼쪽 피크에도 높이가 하나 있고 오른쪽 피크에도 높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쪽을 왼쪽을 HJ라고 표현을 하고 오른쪽을 HJ 플러스 1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 가지고
m이라는 개수로 나눈 건데, 여기서 m이라는 개수는 그 모티프 개수의 2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모티프에 좌측 우측 2개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m 값은 2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들의 평균값, 이것을 r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rx, 이 rx는 평가 길이 내에서 이 전체에서 hj, 이 hj가 가장 큰 것, 그것을 rx라고 표현한 거죠. r이라는 것은 hj 값들의 평균 값이고, rx는 평가 길이 내에서 가장 큰 깊이, 가장 큰 hj, 이것을 rx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칠기 모티프 파라메타 AR, 그 다음에 R, 그리고 RX,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거칠기 모티프는 우리가 거칠기를 계산할 때처럼 뭐 0.08, 0.5, 0.8 이런 식으로 그 거칠기 컷오프를 써서 필터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P 프로파일 상태에서 지금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그 파상도 프로파일이라고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파상도 프로파일이 아니고, 지금 이 거칠기 모티프에서 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요 피크, 이 피크들을 전부 연결한, 이것을 그 포락선, 거칠기 피크들을 쭉 연결한 상위 포락선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칠기 곡선, 파상도 곡선, 이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파상도 모티프인데요. 파상도 모티프도 그 거칠기 모티프하고 개념은 같습니다. 여기서 AW, W, 그리고 WX가 나오는데요. AW는 지금 이게 파상도 모티프의 간격입니다. 이 파상도 모티프 간격의 평균값, 이것을 AW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N값은 이 파상도 모티프 개수하고 같은 값이죠. 그리고 W는 이제 평균 깊이, 이 파상도 모티프의 평균 깊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상도 모티프가 있으면 이 좌측과 우측, 하나의 모티프에 깊이가 2개씩 있는 거죠. 이것들을 전부 더해서 m으로 나눈 값이다. 이 m이라는 것은 이 모티프 값의 2배가 되고, 왜냐하면 하나의 모티프에 좌측 우측 2개의 높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평균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WX는 이 모티프 깊이, 여러 개의 모티프 깊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W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WTE라는 것이 파라미터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WT는 전체에서 지금 여기죠. 가장 낮은 데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 이 값을 WTE라고 한다. 즉 여기서 보면 WX는 각각의 모티프에서 계산한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것, 그러니까 HWJ 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을 WX라고 그러고, 여기서 WTE는 전체에서 가장 낮은 데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의 값, 이 값을 WTE라고
T2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 파상도 모티프 4가지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거칠기 모티프에서 AR, R, RX, 그 다음에 파상도 모티프에서 AW, W, WX, WTE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모티프 파라메타를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것들이 주로 어느 곳에 사용이 되느냐, 어떤 곳에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모티프 처음에 설명할 때 접촉 및 거동이 중요한 표면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거칠기 파라메타, 그 다음에 파상도 파라메타, 이건 거칠기 프로파일에서 파라메타를 계산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파상도 프로파일에서 이제 파라메타를 계산을 한 거고요. 접촉이 되는 부분, 접촉 부분이죠. 접촉되는 부분인데 상대적인 변이, 즉 상대적인 마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했는데요. 지금 미끄럼 운동을 하는 부분에는 R값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윤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식 상태에서 마찰이 있는 부분, 이때는 R값하고 WX,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구름 상태, 마찰이 아니고 구름 상태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R값하고 WX, 그 다음에 유체 마찰인 경우에는 R, 그 다음에 실링인 경우에, 동적 실링인 경우에 이것도 게스켓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R이냐 RX냐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또 정적 실링인 상태에도 게스켓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RX 이런 것들 중요하고, 또 WTE 중요하고, 또 변이가 없는 경우에, 응력은 있고 변이는 없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 1차 프로파일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PT하고 P 델타 C, 아까 우리 그 거칠기에서 R 델타 C 계산했었죠. 높이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접착이 있는 경우에는 R,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로 접촉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표면에도 응력이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주로 공구인 경우에는 W, AW, 그 다음에 피로 강도가 중요한 부분은 RX, 부식 저항은 뭐 R, RX, 또 전해 코팅 R, AR, 그 다음에 측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외관 이런 쪽은 뭐 R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이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프랑스에서 규격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ISO에서 받아들인 건데, 이런 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또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그 실험을 하고 뭔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기능적인 파라메터들을 많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설계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거고요. 또 측정을 하시는 분들 이런 개념을 명확히 알고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그 파라메타 교육은 이걸로 마칠 텐데요. 이 파라메타를 단순히 이런 것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개발자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어떻게 실험을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기능과 관련된 파라메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